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책방 지키고 있는 복집사예요. 네, 이번 달에도 이달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다소 업로드가 늦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소란스러운 사건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달의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소개해 드릴 책은 해외 소설 한 권, 국내 산문집 한 권인데요. 두 권 다 공통점은 철학적인 사유, 종교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네요. 소설과 산문이지만 아주 깊이 있는 사유를 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인간 보편에 대한 이야기도 놓치고 있지 않는 깊이와 넓이의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한 권씩 소개해 볼까요? 먼저 해외 소설인데요. 줄리언 반스의 우연은 비껴가지 않는다 라는 책입니다. 줄리언 반스라는 이름은 저희가 북커상을 통해서 익숙한 이름인데, 예전에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소설로 북커상을 받은 바 있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이 작가의 책을 접하는데, 제가 항상 매 해마다 올해의 발견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작가들이 있어 왔는데요. 예전에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가 그랬고, 그리고 레이먼드 카버가 그랬고, 존 윌리엄스가 그랬고, 그렇게 제가 애정하는 작가들을 만나곤 했었는데, 올해는 딱히 어떤 작가가 눈에 띄지 않았는데, 제가 올해 말에 이르러서 줄리언 반스라는 작가를 올해의 발견으로 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작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언젠가 한번은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이 작가의 대표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북커상을 탔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책인데, 저는 아직 그 책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조만간 꼭 읽어볼 생각이고요. 이 소설은 아마도 그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에서 따와서 조금 변형해서 만든 제목인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원래 제목은 우연은 비껴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그런 제목을 하고 있고, 이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인물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소설의 주인공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으로 등장을 해요. 이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인물에 대해서 탐구하고 쫓아가고 밝혀보는 것이 이 소설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제목이 엘리자베스 핀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 우연은 비껴가지 않는다는 제목도 이 소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 특히 엘리자베스 핀치가 얘기하고 있는 철학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나타내는 말인 것 같고요. 저 또한 이 제목에 반해서 이 책을 읽게 됐으니까 국내 편집자 분께서 제목을 아주 잘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겨울 작가와 김현수 작가님께서 극찬하면서 추천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네요. 우선 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살펴볼까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로 맨 부커상을 수상한 영국 문학의 거장입니다. 1946년에 태어났고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현대 언어를 공부하고 이후에 문학 잡지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다가 TV 평론가로도 활동했다고 하네요. 1980년에 첫 장편소설 메트로랜드로 서머싯 모음상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등단했고요. 그 이후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비롯한 다수의 작품들을 집필을 했고요. 최근에 줄리언 반스의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이라는 책이 발간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 책도 읽어볼까 합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대부분의 문학상을 석권했고, 프랑스 정부로부터는 이례적으로 1988년, 1995년, 2004년, 2017년 4차례에 걸쳐 문예훈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프랑스 정부가 문예훈장 주는 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번이나 받았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 신뢰가 더 가네요.
그럼 이 소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화자는 30대의 청년인데 배우를 지망하고 있다가 배우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인과도 2번에 걸친 이혼을 하고, 그러면서 뒤늦게 대학에 진학해서 문학을 공부하는 그런 늦가기 학생인데요. 여기서 강사로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핀치의 강의가 너무너무 특이하고 낯설면서도 비범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도전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고, 그리고 굉장히 매우 시니컬한 그런 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래서 여느 선생님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 선생님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항상 이 선생님의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같이 수업을 듣는 동기들과 함께 술집에 가서 계속 이 엘리자베스 핀치가 한 말에 대해서 되새김질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동의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 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던 와중에 이 주인공이 엘리자베스 핀치와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사적인 자리를 갖게 되고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둘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엘리자베스 핀치에 대한 이 주인공의 동경 때문에 여자친구와 사이가 틀어지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드문드문 관계를 이어오고 있던 어느 때에 연락이 두절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연락이 끊기고 나서 이 주인공이 이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이 인물에 대한 전기를 쓰게 돼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핀치의 주변 인물이나 심지어 자기의 옛 여자친구까지 찾아가서 엘리자베스 핀치가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관해서 탐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후반부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해드리는 책이 그렇듯이 이야기 줄거리가 그렇게 스펙타클하거나 흥미진진하지는 않아요. 줄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야기 구조보다는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인물의 매력과 그 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회에 대한, 역사에 대한 시각이 아니라 매우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 문명과 사회에 대해서 아주 시니컬한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찰력은 매우 깊은, 그래서 제가 어디 인터넷에 댓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의 감상을 소설책이라기보다는 철학책 같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핀치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그래서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 기독교의 확산을 막고 공인되는 걸 막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던 황제가 있는데 율리아누스라고, 그 율리아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좀 읽을 수도 있고,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이 책, 이승호 작가님의 고요한 읽기 같은 경우에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반대로 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종교의 심오한 측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되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둘 간에 묘하게 또 공통적인 시각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러니까 제도화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종교의 의미가 본래의 종교의 의미에서 얼마나 퇴색됐는가를 비판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비교해서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역시나 제가 설명이 너무 장황하게 길었는데 이 소설도 줄거리를 따라가기보다는 문장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 그 대사에 담긴 시각들을 읽는 재미가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문장들을 좀 많이 읽어드리는 걸로 책 소개를 대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자베스 핀치의 말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삶은 필연적인 동시에 불가피하죠. 아마도 소설 제목은
이 대사에서 따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우연은 비껴가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되게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오묘한 말인데, 그러니까 우연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모순되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굳이 설명해 보자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은 우연적으로 오지만 우리가 겪은 일들은 모두 그 일 외에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필연적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겪은 일은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를 계속 선택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선택한다고 하는 것도 상황에 이끌려서 혹은 어쩔 수 없이 혹은 나라는 사람의 성격에 미루어 봤을 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그런 식으로 선택되어진다는 것이고, 선택이란 형태를 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삶은 그래서 우리가 읽어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읽어나감 속에서 이끌려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불가피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우연과 필연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사적으로도 아직도 논쟁 중인 부분이고, 제가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큰 주제긴 한데, 이 소설에서는 그래서 우연적인 형태로 오지만 모두가 필연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이다 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삶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음에 대한 한탄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토로? 삶이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구경하는 듯한 그런 시선이랄까요? 그런 시선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래서 이 소설 말미에 가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과 이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핀치가 스토아 철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스토아 철학이 어떤 상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정의 상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철학인데, 그 스토아 철학자 중에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노예였다가 철학자가 된 사람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부분이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길지만 인용을 해볼게요. 어떤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고 어떤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우리의 의견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고 우리의 충동, 욕망, 혐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우리의 소유나 평판이나 공적 직책도 마찬가지다. 즉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는 모든 것이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들을 하면 그 성격상 자유롭고 방해가 없고 막힘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을 하면 약해지고 속박되고 방해받는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억하라. 본성상 속박하는 것이 자유를 준다거나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좌절하고 비참해지고 화가 날 것이며 신과 사람 탓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 것만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너에게 강요하지 않고 아무도 너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아무도 탓하지 않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내키지 않은 일을 단 하나도 하지 않을 것이며 너는 적이 없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해치려 해도 너는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에픽테토스가 얘기하는 이 긴 문장이 이 소설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태도? 삶을 보는 시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냉소적이고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만을 집중할 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을 때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읽어갈 수 있고, 그리고 쓸데없이 겪지 않아야 될 고통과 슬픔, 여기서 얘기하는 과도한 감정, 혐오나 짜증, 충동,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스토아 철학자가 되게 무기력하고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인 그런 철학으로 오해가 될 때가 많은데, 이 소설을 읽고 이런 문장들을 보고 나면 단지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커트 보니것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대표작으로 제5도설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문구가 나오는데, 신이시여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 이런 내용의 문장이 등장을 해요. 아마 비슷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의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 말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단지 혐오와 짜증과 화를 낼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또 제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이전 세대가 아니라 이전 세대의 진리, 그녀가 생명력을 유지해주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버린 진리에 따라 살았다. 이 말은 그녀가 구식 토리당원,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였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녀는 어떤 면에서 그녀의 시대 바깥에 있었다. 그녀는 말한 적이 있다. 시간에 속지 말고 역사, 특히 지성사가 선형적이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전기나 역사책은 말할 것도 없고 소설에서도 어떤 인물이 형용사 3개로 줄어들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보이면 그런 묘사는 늘 불신하세요. 근데 여기서 엘리자베스 핀치가 이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짧게 요약될수록 그 이해를 방해하고 오해하고 곡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짧게 요약된 것에 현혹되지 말라,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요즘 같은 요약된 말들이 많은 시대에 정말 의미가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의심해 보면서 너무 빨리 확신하지 말고 계속 들여다보는 이런 자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문장도 있습니다. 나는 호기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흥미가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역설적으로 젊은 사람일수록 자기 확신이 더 강해요. 그들의 야망은 외부인의 객관적인 눈에는 모호해 보이지만 자신들에게는 선명하고 성취 가능해 보이죠.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이 이승우 작가님의 고요한 일기에서도 너무 자기 확신에 차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얘기하거든요. 확신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의심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확신이 잘못하다가는 맹신과 광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기 확신을 경계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핀치의 냉소적인 태도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세상의 질서는 형편없다. 하느님이 혼자 창조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친구 몇 명과 상의했어야 한다. 한 친구와는 첫째 날, 다른 친구와는 다섯째 날, 또 다른 친구와는 일곱째 날. 그랬다면 세상은 완벽했을 것이다. 네, 아주 시니컬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냉소적인 태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지 않은 편인데, 냉소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것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드러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애정이 없다면 냉소도 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이 좀 더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냉소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말하듯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은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완벽하지 않음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그럼으로써 그 완벽하지 않는 세상이 왜 그러한가를 들여다보려는, 차분하게 이해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했던 말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어떤 분노나 혐오, 이런 과한 감정에 휩싸이느라고 실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은 요즘의 사태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화가 나고 분노가 일지만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는 쪽을 택해요. 그녀는 자신이 조롱과 경멸을 당한 것이 퇴직한 학자가 영위하는 삶의 정상적인 한 부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나 대신 화를 내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는 쪽을 택해요. 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냐면 이 엘리자베스 핀치가 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서평을 실게 되는데 그 당시 누군가가 엘리자베스 핀치가 했던 말의 몇 마디를 가지고 와서 비난하는 말투로 글을 올리게 되고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마녀사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마녀사냥을 겪은 후에 모든 일에서 은퇴를 해서 은둔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위로를 하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토아적인 평정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그녀의 태도에서 인물에 대한 매력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문명은 진보하는가? 엘리자베스 핀치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물론 의학, 과학, 기술이라는 면에서는 진보한다. 하지만 인간적, 도덕적인 면에서는, 철학의 면에서는, 진지성의 면에서는 이것도 역사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도덕적인 면에서, 진지성의 면에서 역사가 진보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정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읽어볼게요. 스토아파는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다른 덜 철학적인 사람들, 너하고 나 같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따라서 이해가 최고선이네? 물론이지. 네,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가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핀치의 냉소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생각들을 좀 따라가면서 읽어봤고요. 이 책은 다른 측면에서도 읽을 수가 있는데 이 엘리자베스 핀치에 대해서 주인공이 전기와 비슷한 글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핀치에 대해서 추적해 나가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 인물은 또 전혀 다른 인물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결말에 이르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특히 사람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음을 또 역설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소설의 방식이 제가 올 초에 소개해드렸던 트러스트라는 소설,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명해보는 그 소설의 구조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명해보면서 삶과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이해해보려는 소설이다 라고 요약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요약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핀치는 싫어하겠지만 네, 그럼 다른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작가님의 고요한 읽기라는 책입니다. 네, 이 소설은 산문집인데요. 지난달에 소개한 진은영 작가님의 산문집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책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감상을 담은 감상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번 달에 소개해드린 책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라면 한 책에 대해서 한 챕터를 할애하고 있지는 않고요. 한 챕터에서 여러 작가의 여러 책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본인의 책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우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를 많이 담고 있어요. 소설에서도 철학적인 그런 깊이 있는 사유를 많이 드러내고 있고 문장도 그래서 철학책에서 쓰는 그런 비슷한 문장들을 많이 쓰거든요. 논리적인 모순되는 말들을 이렇게 대꾸적으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장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종교에, 기독교 쪽에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종교의 참 의미, 종교가 세속화됨으로써 퇴색돼 버린 그런 종교의 참 의미에 대해서 밝혀주고 얘기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 종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또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승우 작가님은 최근에 이상문학상도 받으셨고, 그리고 고정적인 팬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의 소설 세계가 굉장히 독특하고 자기만의 고유한 소설 세계가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고, 그런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팬덤을 형성하고 계신 분이고, 대표적으로는 이동진 작가님이 이분의 팬임을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분의 모든 작품을 읽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팬심을 드러내기도 하시죠. 최근에는 이 책에 출간하고 관련해서 같이 북토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분의 책은 몇 권 읽어봤는데요. 최근에 발간된 소설인 사랑이 한 일이라는 책을 읽어봤고, 그리고 그 전작인 사랑의 생애라는 책도 읽어봤어요. 이분의 소설을 한번 읽으면 일단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가 금방 갈릴 수밖에 없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다른 작품도 찾아서 읽게 되고, 아마 이분의 소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소설은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은 있지만 한 권만 읽은 사람도 없다. 아마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소설 세계가 워낙 독특하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심오하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다른 소설도 계속 보게 됩니다. 저도 그 소설들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이번 산문집도 읽어보게 됐고요. 역시나 이분의 매력이 도드라져 있는 그런 문장들로 가득하고, 특히나 소설 중반부에 가면은 종교에 대한 이분의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 삶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부분은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누구나 인생에서 고민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제가 굉장히 고민되는 어떤 지점이 있고 힘든 지점이 있는데, 이 소설 말미에서 그것들을 확 풀어주는, 그래서 제 고민의 매듭을 확 풀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은 문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책 속에도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이 책에 있는 문장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고, 특히나 그 후반부에 데미안에 대한 그 소설 감상과 그리고 아라비안 나이트에 대한 소설 감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문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산문집들이 그렇듯이 서문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 책도 서문이 아주 아름답고 깊이가 있습니다. 서문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를 발견하게 해주기 때문에 책은 중요합니다. 나를 읽게 하지 않는다면 책을 읽을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를 읽게 하지 않는 책을 도대체 왜 읽는단 말입니까? 책을 통해 나를 읽을 때 나는 나를 통해 타인과 세상을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타인과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읽는 사람과 세상만이 진실합니다. 나를 배제한 어떤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도 진짜가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의심과 돌아봄이 없는 이해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를, 사람을, 세상을 정말 잘 읽어야 합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이해에 대한 얘기가 여기도 있고, 자기에 대한 확신, 이 때론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의심, 성찰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네요.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보다 통찰력 있고 명쾌하고 가치 있게 설명해주는 글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을 소개해주고 싶을 만큼 간결하면서도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문장이네요. 그리고 책을 읽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러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지 않고 책을 읽을 때 독자는 책 말고는 읽지 못합니다.
아니 책조차도 읽지 못합니다. 책에서 나, 사람, 세상을 읽지 않는 독자는 책을 읽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나와 사람과 세상을 읽기 위한 광학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지 않고 나를 읽을 때 독자는 나 말고는 읽지 못합니다. 아니, 나조차도 읽지 못합니다. 나에게서 사람과 세상을 읽지 않는 사람은 나를 읽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과 세상을 읽기 위한 광학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집중할 때만 책은 광학기구가 되어 읽는 사람 자신을 그리고 그 자신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읽도록 도와줍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곧 나를 읽는다는 것이다. 나를 읽으면서 나를 통해서 타인과 세상을 읽는 것이다. 근데 이게 복잡한 말이고 알쏭달쏭한 말인데 사람들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없고 결국에 세상이란 것은 내가 이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를 알지 않고서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를 이해하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 나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서 독서가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렇게 독서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서 광학기구라고 얘기하는데 현미경과 같은 것이죠.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인데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매우 집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고 집중해서 읽을 때만이 책이 광학기구, 현미경이 되어주고 그럼으로써 내가 나를 몰랐던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 나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훌훌훌 읽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책 읽기와도 같아요. 읽었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읽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요즘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선도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이 읽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학에 유사종교적 기능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 아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해 고민한다는 점에서 문학은 종교의 거울이다. 인간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질문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어떤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문학의 광채는 거기서 말미암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점, 인간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문학의 의미가 아닌가 싶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들이 이분의 소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이분의 소설을 읽어보시기를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어떤 선한 뜻도 그것이 설령 진리라고 하더라도 강요의 방법으로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가르친다. 그럴 때 그 진리는 이념이 되고 만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념은 이념들이고 결국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다. 광신자가 된다. 그에 의하면 광신은 종교적 행동이 아니라 이념 즉 신념의 행동이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의심 없는 확신을 통해서 광신하게 되는, 맹신하게 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어요. 종교는 자기 확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종교는 자기 확신의 부재,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자의 믿음이다. 라는 말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자기 확신에 대한 경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떤 집단에 소속돼서 집단적인 의견에 일원이 돼서 오로지 그 의견에만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는 집단이 아니라 고유한 한 명들의 모임이다. 몰입과 흡수, 예속이 신앙의 지표가 되는 순간 인간은 고유성을 잃고 사유할 줄 모르는 기계, 프로그래밍된 내용에 따라 열광할 뿐인 기계가 된다. 기계의 부품이 된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데미안에 대한 감상, 이 데미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이수구 작가님의 데미안 서평이 너무너무 인상적이고 통찰력이 깊어서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 아니더라도 이 데미안 부분만이라도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자신이 헤르만 헤세를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책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눈을 가지느냐는 그때 거기서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독서는 눈을 얻는 체험이다. 읽는 책들에 의해 각기 다른 눈이 생긴다. 굴 속의 시간은 형성의 시간이다. 세상의 모든 에밀 싱클레어는 그때 거기서 빚어진다. 우리 안의 존재가 우리에게 그처럼 낯선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고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우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을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수없이 자주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바꿔가며 거의 필사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끈질기게 한다. 나는 나의 내면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실현하며 살고 싶었을 뿐이다. 모든 인간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길이다. 데미안의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비범함에 유혹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범한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외부의 자극에 대한 모방이 아니라 자기 안에 길을 찾는 탕부여야 한다. 인간의 본성, 즉 알 속에 안주하려는 나태를 뒤집어야 한다. 비범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비범함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너무 타인의 의견, 타인의 말,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그런 시선과 견해를 갖는 것의 중요성, 그것을 위해서 독서나 사유하는 과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데미안을 한번 읽어보고 이 서평을 읽어보는 것도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위안을 받고 제 고민의 매듭을 풀었다는 지점인데요. 여러분의 고민도 같이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도 진득하게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욕망이 큰 사람이 아니다. 목적의 사람이 아니라 다만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무엇에 연연하지 않고 일한다. 하는 일을 주어진 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은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해요. 욕심이 커야 어떤 목적이 있어야 일을 하게 될 텐데 이분의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거나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 목적이 달성되거나 그 욕심이 실현됐을 때 그때는 이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의 가치를 정말로 자기 안에 내면화하려면 이 일 위에 어떤 다른 그런 목적이나 지위를 얻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느끼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둘 때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문장도 읽어볼까요? 일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꾸준함이다. 사랑으로는 꾸준히 일할 수 없다. 꾸준히 하려면 의무로 해야 한다. 사랑이 의무가 되어야 한다. 잘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이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하게 되는 상태, 잘하게 돼서 어떤 무언가의 성취를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목적을 이뤘을 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게을리하게 되거나 혹은 이 일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게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빛내고 나를 어떤 지위에 올려놓기 위한 수단으로 이 일을 할 때는 꾸준하게 계속하지 못하게 될 뿐더러 이 일의 진정한 진수, 이 일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내가 획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성공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이 수단화되면서 이 일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잃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하고 조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아주 본질과 진리에 가까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취나 지위, 보상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수록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 내가 예속되는 상태, 그 결과에 연연하게 되는 상태. 그래서 그 보상과 결과에 연연하면서 정작 이 일을 제대로 깊이 있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되거나 방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문장도 읽어볼까요? 원한과 마찬가지로 명성도 독이다. 원한이 독인 것은 불만족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함으로써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명성이 독인 것은 자기가 한 일에 만족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외부의 인정에 도취하게 하기 때문이다.
만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만회하려는 마음이 만족한 사람에게는 있을 리 없다.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 쓰기를 멈추거나 더 큰 만족, 명예, 즉 보상을 바라며 쓴다. 쓰던 대로 쓰거나 함부로 쓴다. 그래서 위험하다. 네,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도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에 이끌려 일하는 사람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대개 일을 멈춘다. 그렇지만 큰 그릇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 그 사실을 안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하던 일을 그냥 묵묵히 할 것이다. 뭔가 이루어지면 뜻밖의 행운에 놀라거나 우연에 감사할 것이다. 보상은 보상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보상이 된다. 언제까지 걸을 거라고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걸을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다. 걸을 수 없는 순간이 올 때까지 걸으면 된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고 저는 이 말들이 지금의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계속하고 그 일을 하는 그 가치에만 집중하고 일을 한다는 그 과정 자체, 그 일을 하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집중했을 때 내가 또한 이 일로부터 어떤 가치를 획득하고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중요한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지위, 명성, 보상, 인정,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우연한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에 매달리는 순간 내가 진정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이유, 그 가치, 그 본질에 대해서 벗어나게 된다 라는 것을 제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큰 힘이 됐고, 이러한 얘기가 어떤 일에 성취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오는 좌절하는 누군가에게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가치 있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장황하게 또 책 소개를 드렸는데요. 장황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미 있는 책들이고 우리의 내적인 힘을 길러주는 책들이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이달의 책의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달에 이달의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